자, 지금 보시는 이 법원 문서요. 언뜻 보면 그냥 평범한 재무 기록 같잖아요. 근데 사실 이게 하나의 수수께끼입니다. 빚을 절반도 안 갚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비밀이 담겨 있거든요. 오늘 저랑 같이 이 숫자들 귀에 숨어 있는 법의 논리가 대체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바로 이 숫자부터 시작해 볼까요? 5,822만 1,601원. 이게 한 사람이 지고 있는 빚의 총액입니다. 전부 신용대출이랑 카드빚이 쌓여서 만들어진 돈이죠. 네,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.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바로 이겁니다. 법원이 승인한 계획을 보면요. 이 사람이 빌린 원금의 딱 43%만 갚으면 된다는 거예요.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? 빚의 절반도 안 갚아도 된다. 바로 이 뜻입니다. 자, 여기서 바로 오늘의 핵심 질문이 나오는 거죠. 아니, 어떻게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걸까요? 빌린 돈의 절반도 안 갚겠다는데 법원은 대체 왜 이걸 승인해 준 걸까요? 바로 이 43%라는 숫자에 숨겨진 논리를 찾아내는 거. 그게 오늘 우리가 할 일입니다. 이 수수께끼의 해답은요. 우리나라 개인회생 제도를 딱 덧받치고 있는 두 가지 핵심 원칙 안에 숨어 있습니다. 자,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이 두 원칙이 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만 이해하면 모든 게 명확해질 겁니다. 바로 소득 원칙과 자산 원칙이라는 건데요. 좀 쉽게 말하면 미래에 벌 돈과 과거에 가졌던 자산의 한판 대결 같은 겁니다. 소득 원칙은 앞으로 버는 돈에서 이만큼은 낼 수 있겠다 하는 월 변제액을 정하고요. 자산 원칙은 과거 재산을 생각하면 최소한 이 정도는 갚아야지 하는 일종의 최저선을 정하는 거죠. 이 두 기준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해서 최종적으로 갚을 돈이 결정되는 겁니다. 자, 이 43%의 미스터리를 풀려면요. 우리는 먼저 이 자산 원칙부터 살펴봐야 합니다. 그리고 바로 여기에 진짜 큰 반전이 숨어 있어요. 아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자산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뒤집히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. 법률 용어로는 이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부르는데요. 말이 좀 어렵죠?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. 개인회생으로 갚는 돈이 만약 이 사람이 그냥 파산해서 재산을 다 팔아치웠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돈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. 이게 바로 갚아야 할 돈의 취저선,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되는 거죠. 그리고 법원이 이 사건에서 계산해낸 바로 그 최저 기준선이 이 금액입니다. 2,210만 750원. 바로 이 돈을 청산가치라고 부르는 거고요. 결론적으로 이 채무자는 앞으로 3년 동안 최소한 이 돈보다는 많이 갚아야만 하는 겁니다. 자,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빚이 5,800만 원이나 있는 사람이 2,200만 원이 넘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? 대체 뭘까요? 혹시 괜찮은 차라도 한 대 있었을까요? 아니면 어디 숨겨놓은 예금이라도? 상식적으로는 좀 이상하죠. 정답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 있습니다. 법원이 자산으로 계산한 내역을 한번 보세요. 코인 투자하다가 날린 돈 1,450만 원, 여자친구 생활비로 준 돈 490만 원, 친구한테 빌려주고 못 받은 돈 270만 원. 네, 놀랍게도 이미 사라지고 없는 돈을 이 사람의 자산으로 계산한 겁니다.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보여주는데요.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은 지금 당장 통장에 얼마가 있냐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추적해서 그것까지도 재정적인 책임의 일부로 볼 수 있다는 거죠. 이게 바로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. 자, 이제 수수께끼의 가장 중요한 단서를 찾았으니까요. 잠시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이 5,800만 원이라는 빚이 애초에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전체 그림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. 총 빚이 5,800만 원 정도인데 주로 세 곳에 빚이 몰려 있습니다. 삼성카드가 한 3,100만 원으로 제일 많고요. 롯데카드가 1,800만 원, 그리고 전북은행이 한 900만 원 정도 됩니다. 보시다시피 대부분이 고금리 카드 대출이었던 거죠. 빚이 쌓여온 과정을 보면요. 좀 안타깝지만 꽤 전형적인 패턴을 보입니다. 처음엔 그냥 생활비가 부족해서 시작됐어요. 이걸 어떻게든 메꿔보려고 주식이랑 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잘 안 됐죠. 그런 와중에 또 다른 사람을 금전적으로 도와주기도 했고요. 결국 이 모든 구멍을 막으려고 고금리 카드론을 쓰다 보니까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겁니다. 좋습니다. 이제 모든 조각이 다 모였네요.
빚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알았고 자산의 비밀도 풀었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소득 원칙을 더해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변제 계획을 완성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 표를 보시면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. 자, 이분의 월 평균 소득이 200만 원이었어요. 여기서 법원이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로 약 130만 원을 인정해 줬습니다. 그럼 남는 돈이 얼마죠? 약 69만 원. 바로 이 돈이 매달 갚아야 할 변제금이 된 겁니다. 이걸 36개월, 그러니까 3년 동안 쭉 갚으면 총 갚는 돈이 약 2,500만 원이 되는 거죠. 어때요? 아까 우리가 봤던 최소 기준선, 그 청산 가치 2,210만 원을 넘었죠? 바로 이겁니다.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총 갚을 돈, 즉 2,500만 원이 자산을 기준으로 정해진 최소선인 2,210만 원을 넘었잖아요. 바로 이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법원이 이 계획을 오케이 하고 승인해 준 겁니다. 이것이 바로 43% 변제율에 숨겨진 최종 비밀이었던 거죠. 그렇다면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핵심 교훈은 뭘까요? 개인위생이라는 게 그냥 빚을 깎아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. 이건 한 사람의 미래 소득 잠재력과 심지어 이미 사라진 돈까지 포함하는 과거의 재정적 흔적 사이에서 찾아낸 아주 정교하고 계산된 균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오늘 이 사례 분석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줍니다. 이 제도는 분명히 누군가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졌죠. 하지만 잃어버린 돈까지 자산으로 계산해서 어떻게든 채권자의 몫을 보장하려는 이 방식을 보면 과연 이게 모두에게 공정하고 균형 잡힌 제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? 아니면 또 다른 허점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?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